안녕하세요. 저는 유로모니터 코리아에서 식품, 영양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박윤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 패턴이 바뀌며 글로벌 FMCG 산업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어떤 산업은 지고 또 어떤 산업은 성장의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공유주방은 코로나로 인해 폭발적으로 성장한 산업 중 하나인데요. 공유주방은 단순 주방의 기능을 넘어 F&B 비즈니스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는 유로모니터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분석 자료 및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별도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재사용하실 수 없다는 안내 문구 먼저 소개드립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추후 미국 육류수출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유로모니터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로모니터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으로 현지 언어로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조사한 100개 국가를 포함하며 전체적으로 200여 개 이상 국가에 대한 데이터나 분석 자료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15개의 지사가 있는데요. 저희 서울지사는 독일의 뒤셀도르프 지사와 함께 유로모니터에서 가장 새롭게 오픈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의 트렌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유로모니터에서는 외식업 이외에도 글로벌 FMCG 30여 개 산업군과 다양한 경제 및 소비자 지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브랜드나 채널 쉐어, 트렌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컨슈머 서베이처럼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에 대한 성향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공유주방에 대하여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위주였던 전통적인 외식 문화가 온라인으로 큰 변화 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배달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공유주방이 외식업의 새로운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공유주방이란 단어 뜻 그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된 주방, 즉 제조, 가공, 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업 형태로 공유주방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외식산업의 형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 보기 좋은 상권을 선점할 필요도 없고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손님을 기다리며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별도의 공간에 마련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또 완성된 음식은 배달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이 됩니다. 사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은 빠르고 간편하게 음식을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이죠. 2010년 공유주방 산업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국내에서도 2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끝내고 2021년 12월 30일부터 정식 업종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아주 뜨거운 신규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공유주방의 형태와 글로벌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는 공유주방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사례를 국내에서 어떻게 벤치마킹 할 수 있을지 얘기하는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글로벌과 국내 공유주방 모델을 비교하며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공유주방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공유주방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로모니터에서는 공유주방을 3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고스트 키친은 주소, 테이블, 홀 직원 등을 포함해서 레스토랑 실체가 없는 유령 주방입니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을 임대하여 배달 주문을 위한 요리만 하는 공간이죠. 다음 피지컬 레스토랑은 실체가 있는 레스토랑의 주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한 공간으로 기존 레스토랑에서 본인들이 판매하던 메뉴 이외에 다른 레스토랑의 메뉴도 추가하여 주방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벌처 레스토랑은 실체의 매장 없이
배달을 위해서만 온라인에 존재하는 가상식당 브랜드로 앞에 설명된 고스트 키친 또는 피지컬 레스토랑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가상식당입니다. 공유주방 시장에서는 이 세 가지 레스토랑 형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국내 외식 산업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브랜드를 한 레스토랑 매장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인 숍인숍 형태 매장 역시 피지컬 레스토랑과 벌처 레스토랑이 합쳐진 공유 주방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공유 주방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식품 및 외식업 시장에서의 이커머스 비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밝은 하늘색 판은 유로모니터 전체 패키지드 푸드와 드링크 시장 채널 중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더 진한 파란색 바는 전체 컨슈머 푸드 서비스 매출 중에서 픽업이든 배달이든 상관없이 온라인을 통해 주문이 발생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퍼센테이지 오브 토탈은 전체 푸드 앤 드링크 시장 그리고 컨슈머 푸드 서비스 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온라인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한 기점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인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아무래도 외부 활동에 제한이 생기며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식품 시장과 외식 시장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실 글로벌 온라인 외식 시장은 2016년까지는 온라인 식품 시장보다 그 규모가 작은 시장이었는데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두 시장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 식품 시장보다 온라인 외식업 시장이 성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유로모니터의 다른 데이터에서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로모니터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음식을 받아보는 방법에 따라 전체 외식 시장 비율을 매장 내 취식, 드라이브 스루, 포장, 배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어두운 남색으로 표현된 기간은 팬데믹 이전, 밝은 하늘색은 팬데믹이 가장 심했던 2020년, 그리고 주황색은 외식업이 약간의 회복기를 나타내는 팬데믹 중기인 2021년, 그리고 자주색은 팬데믹 후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나타냅니다.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매장 내 취식은 2020년에 급감하였고, 반대로 나머지 드라이브 스루, 포장, 배달 비율은 모두 급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 글로벌 외식 산업 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팬데믹 기간 동안 바뀐 생활 패턴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특히 포장 및 배달 비율이 모두 꾸준하게 유지되거나 배달 비율은 오히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매장 내 취식은 꾸준히 줄어들고 주로 온라인을 통해 주문이 이루어지는 포장, 배달은 팬데믹 이후에도 꾸준한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유 주방 시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공유 주방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시장의 배달 전용 매장의 수는 오늘 발표드리는 자료가 출시된 2021년 11월 기준으로 중국이 5,000개, 인도와 영국이 각각 10,000개, 그리고 공유 주방이 시초였던 미국에서는 30,000여 개 이상의 배달 전용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공유 주방의 잠재적 시장 규모와 또 해당 규모에서의 발달되는 비즈니스 모델 형태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공유 주방의 발달 단계를 초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 보자면, 공유 주방 도입 처음 3에서 5년까지는 초기 단계로, 이때 공유 주방은 배달 주문만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 환경으로서의 특징이 강합니다. 중기에는 패스트푸드와 같이 주문 동시 최소한의 주문 과정으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리되는 퀵 서비스 레스토랑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며, 배달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때는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그 영역이 확장됩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공유주방의 침투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면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음식들이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되고 좀 더 효율적인 생산 및 배달 서비스를 통해 공유주방을 통해 생산되는 메뉴가 저가형 메뉴로도 발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글로벌 사례들을 살펴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다양한 공유주방의 모델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팬데믹 이전 공유주방은 기존의 조리 공간을 작게 쪼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레스토랑에 재임대하는 그런 임대업으로서의 성격이 컸었는데요. 오프라인이 붕괴하고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팬데믹 상황에서 공유주방은 단순 주방 공간이 아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공유주방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5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 슬라이드부터 하나하나 그 사례를 들어 설명을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통망 확대를 위하여 공유주방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시카고에 기반을 둔 중국 만두 체인인 와우바오는 미국 전역에 있는 레스토랑을 공유주방으로 이용하여 앞에 설명한 공유주방 형태 중 피지컬 레스토랑 형태를 이용하여 미국 전역으로 브랜드를 확장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와우바오의 만두는 보통 공장에서 생산되어 각 체인점에서 조리만 하여 나가는 방식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이 유통 방향을 와우바오 체인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레스토랑으로 확대하여 타 레스토랑에서도 기존 와우바오 매장에서 사용하는 레시피 및 기기를 사용하여 기존 매장과 똑같은 표준화된 퀄리티의 만두를 배달앱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코트형 공유주방인데요.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 있는 푸드코트처럼 하나의 넓은 공유주방에서 여러 개의 외식 브랜드가 함께 어우러져 제조, 배달, 매장을 모두 잡은 공유주방 모델입니다. 미국의 대표 공유주방 브랜드인 키친 유나이티드는 새로운 공유주방 공간을 모색하는 것 대신 원래 있던 대형마트나 쇼핑몰 같이 기존 산업시설을 공유주방으로 탈바꿈하여 이 주방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공유주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키친 유나이티드의 푸드코트 공유주방은 더 나아가 공유주방에 입점해 있는 여러 다른 브랜드들을 한 장의 영수증에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문한 음식은 배달뿐만 아니라 쇼핑몰 내에 있는 락커에서 개인적으로 픽업하여 쇼핑 후 집에 가져가거나 쇼핑몰 내 취식 공간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쇼핑몰 안에 있는 푸드코트는 쇼핑몰에 방문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매장 내 취식 서비스만 제공하는데 푸드코트형 공유주방 모델은 고객 대상을 쇼핑몰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일반 소비자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키친 유나이티드의 믹스 컨셉 공유주방은 확장 거점을 대형마트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1월 미국 대형마트 체인 중 하나인 랄프에 개별 가판대 형태로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대형마트에 방문한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아니면 가판대 옆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미리 하고 장을 다 본 후 집에 갈 때 픽업해서 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푸드코트형 공유주방은 원스톱 및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푸드코트형 공유주방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은 배달료인데요. 여러 메뉴와 후식을 먹고 싶을 땐 두세 개의 각기 다른 매장에서 주문해야 하기 때문에 각 매장마다 따로 내야 되는 배달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마련인데요. 푸드코트형 공유주방에서는 여러 다른 레스토랑의 메뉴를 한 가지 영수증으로 주문 가능하기 때문에 배달료를 한 번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기존에 있는 외식 브랜드들을 활용한 모델이라면 지금 설명드리는 모델은 공유주방 시장 자체가 확장이 되면서 공유주방 회사가 직접 공유주방으로만 운영하는 자체 외식 브랜드를 개발한 사례입니다. 인도 최대 규모의 공유주방 체인인 레벨푸드는 현재 10개 국가 그리고 70개 도시에서 수백여 개의 공유주방을 운영 중인데요. 기존에 있는 외식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기도 하지만
레벨푸드는 9여 개의 배달 전용 가상 식당 브랜드를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외식업 브랜드를 단순히 개발하는 것을 넘어 레벨푸드는 비주얼 ARQC 머신, 로봇 주도 스마트 프라이어, 자동화된 웍 등 기존 공유 주방에 푸드테크를 더한 주방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전문 주방장 수는 한정적이고 또 똑같은 브랜드의 요리더라도 어떤 지점에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그 맛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레벨푸드의 경우 요리의 맛을 전 공유 주방 지점에서 표준화하고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푸드테크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점이 다른 공유 주방과는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한편 배달 플랫폼들은 단순 배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대형마트의 PB 상품처럼 브랜드가 없는 PB 메뉴를 기획하여 공유 주방을 통해 만들어 배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시로 브라질 배달 플랫폼인 아이푸드는 수백여 개의 로컬 레스토랑을 공유 주방처럼 이용하여 브라질 환율로는 10 브라질리언 릴, 미국 달러로는 2 USD 정도인 저렴한 런치 메뉴를 브라질 전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위치에 따라 주문 가능한 메뉴가 상이하긴 하지만 약 60여 개의 기본 메뉴가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런치 메뉴이기 때문에 배달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가능하며 몇 시간 전에 앱을 통해 주문만 하면 시간 안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300여 개의 로컬 레스토랑에서 각자 만들어지지만 모든 메뉴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표준화된 동일한 용기를 사용해서 배달된다고 합니다. 한편 공유 주방은 식품을 배달 음식으로 변신하는 데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간편식 브랜드인 호닉은 케이터링 업체 그리고 배달 앱과 협업하여 브랜드 제품을 이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여름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는 집콕 생활 동안 좀 더 라이트하고 건강한 배달 음식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남는 주방 시설이 많았던 케이터링 업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호닉 브랜드의 소스, 파스타 제품으로 5유로 이하의 저렴한 가격의 메뉴를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을 받아 판매하였습니다. 반면 칠레의 라크리안자라는 냉동 햄버거, 피자 전문 브랜드는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 앱을 통해 가상의 팝업 레스토랑을 오픈하였는데요. 공유 주방에서 자체 냉동 버거 제품을 조리하여 감자튀김, 음료와 함께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음식 배달 시장은 푸드 서비스 채널뿐만 아니라 패키지드 푸드에게도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식품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제품 런칭을 위한 특별 기획 서비스로 활용하여 신제품 테스트 및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의 글로벌 시장에서 공유 주방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배달 음식 앱인 라삐는 공유 주방 회사 문체르와 협업하여 도심 내 공유 키친 허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문체르는 주차장이나 넓은 공터에 버려진 컨테이너에 유명 체인 레스토랑들이나 가상 식당 브랜드 등 다양한 식당들을 모아 즉 컨테이너를 음식 조리 센터로 탈바꿈하는 공유 주방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배달 플랫폼인 라삐는 공유 주방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 내부 데이터를 이용한 상권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주문량이 많은 메뉴나 브랜드를 해당 지역 공유 주방에 입점시켜 공유 주방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스데이 차이니즈 테이크아웃은 공유 주방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특히 노쇠해져 가고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소규모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살리기 위해 시작이 되었는데요. 나이스데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델은 미국 전역에 있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고 오래된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인수하여 픽업과 배달 전문 매장인 나이스데이 차이니즈 체인으로 리브랜딩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각각의 독립적인 매장을 프랜차이즈화하여 동일한 레시피로 동일한 메뉴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공유주방 모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매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외식업 트렌드를 계속 업데이트하여 오랫동안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각 독립적인 매장이 프랜차이즈로 바뀌면서 고유의 전통성을 가진 메뉴들이 사라진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공유주방 모델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웃백 코리아는 배달 전용 매장과 공유주방을 활용하여 팬데믹 기간에 성장을 이뤄낸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데요. 아웃백 코리아는 배달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이어지자 딜리버리 전용 매장과 공유주방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2019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월 평균 2개씩 매장이 꾸준히 오픈되며 전국적으로 40여 개의 매장이 딜리버리 전용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상단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은 201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배달 서비스로의 빠른 전환이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아웃백에게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는데요. 2020년은 전체 패밀리 레스토랑 카테고리가 마이너스 20% 정도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백은 나홀로 성장을 기록하였고 2021년에는 2010년대 초반 전성기 때 매출을 뛰어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뷔페형 패밀리 레스토랑인 빕스, 애슐리에서도 2021년부터 공유주방을 활용하여 속속들이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달 서비스는 패밀리 레스토랑 전체 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유주방 플랫폼은 주로 배달형 공유주방, 단어 그대로 주방 공간만 공유하며 배달 주문을 확장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여전히 강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유주방 브랜드들도 글로벌 사례처럼 다양한 시도를 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국내 공유주방 회사인 게러지 키친은 식사, 배달, 픽업이 모두 가능한 푸드코트형 공유주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유주방은 브랜드별로 주방시설을 가진 개별 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딜리버리 앱에서 직접 픽업으로 주문할 경우 한 장소에서 여러 브랜드들의 음식을 한 번에 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입점하는 가게 입장에서도 소자본으로 개별 주방시설에 요리기기를 원하는 형태로 세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에서 취식할 수 있는 미니홀도 있어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다른 공유주방과는 다른 차이점입니다. 더 나아가 게러지 키친은 앞서 설명한 글로벌 사례처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있던 기존 푸드코트를 공유주방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입점하는 브랜드들의 경우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고객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이 모델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 다른 공유주방 업체인 위쿡은 2015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최대의 공유주방 플랫폼으로 F&B 생태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위쿡은 여러 개의 자체 외식 브랜드를 만들어 운영 중인데 애슬레저족을 위한 샐러드 브랜드 언더라인, 그리고 맵더코드를 위한 맵데이 등 다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F&B 브랜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쿡은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와 손잡고 푸드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더 푸드 메이커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위쿡은 필요한 시간만큼 주방과 설비 등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딩과 마케팅, 유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F&B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건 마요네즈 이츠 베러 마요를 들 수 있으며 주요 제품의 경우 평균 1000% 이상의 목표 금액을 상회하며 꾸준히 펀딩에 성공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위쿡은 최근 MST 코퍼레이션과 함께 프리미엄 식문화 브랜드 아야의 정식 매장을 오픈하기도 하였는데요. 프리미엄 식자재 공급 및 제조 기술을 가진 MST 코퍼레이션과 위쿡의 F&B 시장 트렌드 분석 능력이 결합해 탄생한 식품 브랜드로
그동안의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떠오르는 소비자의 편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해 만든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입니다. 국내 공유주방 플랫폼인 나누다 키친은 공유주방 공간과 창업 아이템을 외식 창업자에게 매칭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공유주방 시설 및 부가 서비스와 같은 공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상권의 평균 매출, 고객 성별, 연령 분포 등 상권 분석 정보와 해당 지역에 추천하는 브랜드를 확인한 후에 창업 공간과 아이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원하는 공유 주방의 공간부터 창업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창업 초기 단계의 노력과 부담을 줄일 수 있죠. 한편 나누다 키친은 농협 경제지주와 체결한 MOU에 따라 신공유 주방 모델인 농협 공유 주방을 오픈하기도 하였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식자재로 농협의 탄탄한 국산 농산물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 주방 호실에 에너지 효율 관제, 통신 인프라, 환경 방역, 안전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최초 ESG 기반 스마트 주방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글로벌 사례를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국내 외식 시장은 코로나 이전에도 워낙 배달앱이 잘 되어 있어서 팬데믹 기간에 기존 레스토랑들이 배달 서비스를 추가하기보다는 레스토랑 메뉴를 간편식으로 상품화하는 RMR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미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동네 유명 맛집의 경우 유통망을 갖춘 대형마트나 온라인 밀키트 업체의 선택을 받아 RMR로 출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동안 배달앱 시장이 더욱 성장하자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는 본인들의 메뉴를 자체적으로 밀키트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데요. 유통 채널의 큰 산업 주방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각 매장을 공유 주방화하여 추가적인 재료를 간단히 손질하여 포장 후 배달앱에서만 주문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사례는 유통 채널이나 매장을 활용하여 레스토랑 메뉴, 즉 프리페어드 푸드를 패키지드 푸드로 변화시킨 예시로 앞에 글로벌 사례로 설명된 패키지드 푸드를 프리페어드 푸드로 탈바꿈한 글로벌 사례와는 정반대의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음식 배달 문화와 배달앱의 서비스를 고려해 볼 때 위의 글로벌 사례도 우리나라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패키지드 푸드로 잘 되지 않았던 제품이 레스토랑 전문 셰프와 만나 외식 메뉴로 변화하여 성공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인 베네피츠에서 만든 식단면이 그 예시입니다. 식단면은 저탄고지 식습관 트렌드에 맞춰 기존 면에서 탄수화물은 낮추고 또 단백질 함량은 높인 논-GMO 대두로 만들어진 면발 제품인데요.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 출시되긴 하였지만 이 제품 자체가 생소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몰라 리테일에서는 인기를 얻기 다소 어려웠습니다. 비건 레스토랑인 썬더버드에서 이 식단면을 활용하여 건강하지만 맛있는 메뉴로 변신을 시켰는데 아이러니하게 해당 레스토랑에서는 식단면 메뉴가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스토랑과 식품산업의 협업은 생소한 신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집에서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식품과 공유 주방의 콜라보 또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품 기업들이 신제품을 정식으로 선보이기 전에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는 마케팅의 핵심 창구로 와디즈, 그리고 카카오 메이커스와 같은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상식당을 오픈하여 공유 주방을 통해 패키지드 푸드를 프리페어드 푸드화하는 건 역시 신제품에 대한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이색 경험을 제공하고 또한 바이럴 마케팅까지 겸할 수 있어 식품업체로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앞으로 향후 국내 공유 주방 산업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주방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배달료 인상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본 뉴스 중 하나가 바로 물가 인상인데요. 외식 물가뿐만 아니라 배달료 역시 연초부터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배달비 1만 원 시대라는 이야기와 함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끝을 모르고 오르는 배달료에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배달 대행 업체들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올린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1인 가구의 경우 한 가지 메뉴를 시키는데 최소 배달 비용이 있어 먹지도 않은 메뉴를 추가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굳이 먹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주문하여 결국엔 버린 경험을 1인 가구에서는 한 번쯤 겪어봤을 텐데요. 이러한 배달 주문의 한계는 공유 주방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한 공유주방 비즈니스 모델 중 여러 브랜드를 하나의 대형 공유주방에서 생산하는 푸드코트형 공유주방이 여기에 적합한 모델인데요. 공유주방에 입점한 브랜드가 아닌 공유주방 지점 자체를 하나의 가상 레스토랑으로 등록하여 한 장의 영수증 안에 여러 가지 브랜드의 메뉴를 주문하여 한 번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최소 배달 비용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주문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치솟는 배달료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주방 시장의 글로벌, 국내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발표는 키 테이크어웨이를 정리해보며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2년 넘게 지속되며 외출 빈도가 줄어들고 직접 음식을 해먹는 것이 귀찮아지는 등 다양한 이유로 배달 앱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 모두 팬데믹 기간 동안 공유주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발전 방향은 공통점도 있지만 조금 상이한 모습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공유주방 시스템이 존재하긴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오프라인 매출의 추가적인 배달 수익을 올리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배달 거점을 확장하기 위하여 원래 있던 주방을 공유 주방으로 활용하거나 쇼핑몰,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을 공유 주방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하고 프리미엄 메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배달 앱 자체에 브랜드가 없는 저가형 메뉴를 개발하거나 자동화 및 최적화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배달에 포커스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팬데믹 이전에도 음식 배달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던 국내 시장의 경우 공유 주방이 단순 배달 확장을 위한 공간을 넘어 외식업 창업자에게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F&B 산업의 허브로 빠르게 뛰어넘는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외식업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에서 원래 있던 식품을 공유 주방을 통해 외식 메뉴로 변화시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기 또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국내에는 없지만 푸드코트형 공유 주방의 단일 영수증 서비스는 점점 높아져가는 배달비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솔루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유로모니터에서 조사 중인 시장 데이터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추가로 관심 있는 국가나 데이터가 있을 경우 유로모니터 측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앞으로 어떤 제품의 기회가 있을지 또 소비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하시는데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